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먼저 첼시와 리버풀의 경기, 이번 주말에 가장 큰 경기이기 때문에 리뷰 한번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네, 저희가 이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선발 라인업부터 빠르게 네. 살펴보면 일단 첼시는 케파가 이제 레알 오피셜이 떴죠. 레알 임대가 네. 오피셜이 떴더라고요. 레알로 임대됨에 따라서 이제 산체스 선수를 브라이튼에서 데려온 선수인데 이 선수가 골키퍼로 선발 출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포체티노 인터뷰에 따르면 3선 문제를 해결하고 상대의 뭐 공격을 막고 윙백의 위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3백을 썼다라고 했는데 이제 352 내지는 343 정도로 볼 수 있는 전술을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눈여겨볼 만한 거는 이제 갤러거가 3선에서 뛰었다는 게 좀 특징인 것 같고요. 그리고 부상당한 은쿤쿠 대신에는 추쿠에메카가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전술적으로 보자면은 백스리를 갑자기 들고 나왔다는 게 좀 주목할 만한 것 같은데 원래는 첼시가 프리시즌에서 계속해서 백포를 활용하면서 그냥 백포 가겠구나 했는데 되게 달랐어요. 근데 프리시즌에 한 번도 안 사용했기 때문에 뭐 아무튼 이제 포티치노가 3백을 사용했다는 건 이제 뒤에서 자세히 언급드리도록 하고요. 리버풀을 살펴보자면 리버풀은 이제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아는 라인업이 나왔어요. 근데 좀 특이한 점은 이제 중원 구성이죠. 학포, 맥칼리스터 그리고 소보슬라이가 중원에 가동됐는데 이제 맥칼리스터가 6번 롤을 맡는 것이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스쿼드는 프리시즌부터 계속 보던 스쿼드이기 때문에 네. 뭐 익숙하다고 해야 되나 이거 익숙하다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이상한 라인업은 아니었지만 근데 이상하긴 하죠. 이상하다고 하면 저는 학포가 갑자기 메잘라로 나온 건 조금 특이했어요. 몇 경기 나오긴 했어요. 프리시즌 때 선발로도 많이 나왔고. 근데 학포를 메잘라로 쓸 수 있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나오긴 했더라고. 언론에서 나오기는. 아니, 이 선수의 축구 스타일을 생각해봤을 때 뭐 말이 안 되는 배치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이제 하베르츠 뭐 메잘라 이런 거랑 비슷하지 네. 않을까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풋몹에 따르면 바세티치와 티아고는 이제 부상 의심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명단 제외되었습니다. 티아고는 좀 오래 지금 결정하고 있는데 그게 좀 이어지는 것 같고 바세티치도 또 부상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또 어렵다고 합니다. 네, 이제 그러면 인게임 포인트로 넘어가 볼게요. 저희가 이제 팀별로 좀 살펴보자면 이제 리버풀이 전방 압박과 역습을 통해서 경기 극초반을 좀 지배를 했습니다. 이제 전반 초반에 리버풀이 전방 압박을 통해서 주도권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는데 이때 첼시가 갤러거가 백스리 앞에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갤러거를 통해서 좀 빌드업을 해주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기를 이제 리버풀의 공격진 내지는 미드필더진이 압박을 해주다 보니까 좀 여길 기점으로 좀 압박이 성공하면서 찬스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전방 극초반에 리버풀이 전방 압박으로 좀 주도권을 가져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나왔던 게 첼시가 백스리를 쓴 게 어쨌든 빌드업을 위해서 썼을 것 같은데 근데 리버풀이 압박을 너무 잘 가져가면서 첼시가 3백을 쓴 의미가 좀 감퇴되다 초반에. 그래서 좀 리버풀이 초반에 주도권을 잡았던 것 같아요 경기에서. 네, 그래서 저희끼리 뭐 카톡방에서 얘기했을 때도 약간 많이 고전하는데요.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갤러거가 아무래도 3백 위에서 빌드업을 전담하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불안한 모습이 노출되기도 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3백 자체가 프리시즌에 안 써봤잖아요. 그래서 조직적으로 되게 완벽하다고 보진 않았어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버풀의 전방 압박에 조금은 고전을 했다. 거기다가 이제 리버풀이 역습에서 굉장히 위협적인 팀이잖아요. 네, 뭐 그렇죠. 공격진이 워낙 빠르기도 하고 특히 살라나 뭐 디아스 이런 선수들은 대인 돌파 이런 것도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첼시가 포지션을 높게 가져갈 때 이들의 빠른 역습을 통해서 초반에 기회를 많이 잡기도 했고 그리고 선제골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이번 경기를 보면서 제가 초반에 느꼈던 거는 뭐 첼시가 못한다라는 개념 생각도 좀 있었고 리버풀이 잘한다는 생각도 좀 저는 들더라고요. 이 팀이 압박을 역시 그래도 클럽의 퀄리티가? 팀이다. 클럽의 네. 팀이다. 압박 붙는 속도나 아니면 이제 또 이런 타이밍들 그리고 이제 선수들이 배치되어 있는 장면들을 보니까 와 이게 역시 클럽이 압박 기준서는 되게 잘 만든다는 생각이 들었고 선수들 배치도 되게 좋았어요. 네. 뭐 그리고 단순히 그냥 공 가진 선수를 둘러싸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공 가진 선수가 줄 패스 경로 차단하는 게 뭐 이게 기사에서 제가 몇 번 봐서 알게 된 건데 리버풀이 압박을 할 때 한 명이 압박을 하잖아요. 근데 이 한 명이 위치를 잘 잡으면 한 명이 두 명을 커버할 수 있대요. 그래서 한 명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센터백이 공을 돌릴 때 뭐 어떻게 위치를 잘 잡으면 풀백한테 가는 루트랑 수비형 미드필더한테 가는 루트랑 다 막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게 되게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런 방식이 좀 이 경기에서 잘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저도 이제 경기를 보면서 초반에는 뭐야 첼시가 생각보다 너무 못하는데 싶기도 했고 리버풀이 생각보다 되게 잘하는데 네, 싶었는데 어찌됐든 전반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주도권이 첼시 쪽으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저는 그 포인트가 어찌됐든 중원 싸움에서 좀 리버풀이 밀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 포인트를 좀 살펴보자면 우선 첫 번째로는 맥칼리스터가 6번으로 나온 게 어쨌든 좀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시즌 리버풀을 좀 돌아보면 아놀드를 이제 안쪽으로 넣어서 3위 빌드업을 시도를 했거든요. 그때 아놀드와 파비뉴가 같이 있었죠. 근데 이날 경기에서는 아놀드가 옆에 있을 때 맥알리스터가 같이 수비형 미드필더를 구성을 했는데 이때 맥알리스터가 성향 자체가 좀 전진하는 선수잖아요. 뭐 공격 시에도 되게 높게 전진을 해서 자기가 어찌됐든 패스를 연결해 주려고 하고 그리고 압박을 할 때도 좀 튀어나가서 압박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럴 때마다 좀 리버풀 후방에서 숫자가 부족해지고 수비진과 미드필더진 사이에 간격이 벌어지다 보니까 좀 그 위치에서 첼시 선수들에게 많이 잡아먹혔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맥알리스터를 6번에 기용한 것이 맥칼리스터가 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선수의 성향이 리버풀이 요구하는 6번에 적합한가? 라고 물었을 때는 좀 그건 아닌 것 같다 싶었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일단 맥알리스터 이 선수는 브라이튼에 있을 때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활용되던 선수기 때문에 뭐 수비형 미드필더를 보는 게 익숙한 선수가 아닐 것이고 그다음에 뭐 이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만 봐도 뭐 수비형 미드필더라고는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약간 사실 선수가 없으니까 고육직책으로 나온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맥알리스터는 이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있을 때 압박을 상당히 상대팀이 잘 들어오면 이 선수 되게 고전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브라이튼에 있을 때 느꼈던 건 맥알리스터를 뒤로 빼주는 이제 그러니까 6번로를 맡았다기보다는 뒤쪽에 중앙 미드필더를 내려서 이제 쓰면서 좀 압박에서 좀 자유로움을 느끼게 했고 그 선수가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기량이 더 잘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선수는 6번에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뒤로 가서 압박이 풀린 거 줘도 이거 너무 뒤로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중앙 미드필더 라인이지 이 선수가 6번로를 맡는다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리버풀 전술로 치면 어쨌든 8번이라고 해야 되겠죠. 메짤라 정도의 위치에 갔을 때 아마 좀 더 빛을 발하지 않을까. 이 경기에서는 뭐 백포 보호를 해준다거나 그 위치에서 버텨주면서 후방 빌드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가담해줄 필요가 있었다고 보는데 어찌됐든 좀 더 전진하는 성향의 선수를 여기에 쓴 거는 조금 아쉬웠고 그리고 리버풀의 이 포지션은 어쨌든 영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근데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뭐 잘못했다 클롭이 이렇게 말하기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바세티치가 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수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메갈리스트 안 쓰면 지금 그 누구죠? 커티스 존스 써야 돼요. 근데 약간 뭐 다르지 않기 때문에 둘의 성향이 크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는 이제 메갈리스터 6번 기용과 연결돼서 중원 밸런스가 그냥 조금은 아쉬웠다 싶었던 게 제가 앞서 라인업을 소개해드릴 때도 학포를 메짤라로 쓴 게 조금 저는 특이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학포는 어찌됐든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선수이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좀 불안함을 노출했다고 봤어요 저는. 특히 이 경기에서는 엔조가 좀 오른쪽 측면을 많이 도와주는 메짤라처럼 뛰었고 그리고 스털링과 제임스가 트라이앵글을 구성하면서 측면 공격을 많이 시도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학포가 자신의 뭐 커버인 엔조를 막아준다거나 아니면 뒤쪽으로 내려서 수비 가담을 해주는 모습이 아쉽기도 했고 그리고 공격진과의 스위칭이 되게 원활했다고 보진 않거든요. 그런 점을 미뤄봤을 때 맥칼리스터는 올라가고 학포도 올라가다 보니까 중원에서 조금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상황이 좀 적어지지 않았나. 그리고 연결돼서 소버슬라이의 위치도 덩달아 애매해졌거든요. 전체적으로 이 중원 구성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그 선수들 3명의 배치 그리고 학포까지 해가지고 조금은 밸런스가 좀 맞춰지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여기에 또 6번 자리까지 또 메갈리스터다 보니까 확실히 그러니까 공격을 할 때 그리고 압박을 했을 때는 뭐 좋을지 몰라도 수비시 그러니까 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이점이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정리하자면 이제 학포와 메갈리스터가 좀 자신의 온전히 적합하진 않은 롤을 부여받으면서 이제 서로 간의 역할 분담이라던가 아니면 스위칭, 뭐 패스 연계, 빌드업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삐걱거리는 모습이 나왔고 이것이 이제 첼시와의 중원 싸움에서 밀리는 모습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메갈리스터 소보슬라이를 메짤라에 두고 차라리 라비아라던가 아니면 전문 6번 수비형 미드필더를 영입을 해서 좀 더 밸런스를 갖출 필요가 있다 정도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6번로를 맡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자원을 하나 사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첼시의 포인트로 넘어가 볼게요.
첼시는 포체티노의 전술 운영이 저는 생각보다 되게 인상적이었다고 느껴졌거든요. 우선 첫 번째로 백스리를 사용하고부터 뭐지? 이 감독이 좀 유연한가 싶었던 게 원래 백포를 주로 쓰는 감독인데 말을 밀어보면 리버풀의 전방 압박 내지는 역습, 그러니까 리버풀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백스리를 썼다고 밝혔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초반에 약간의 조직력 문제를 노출했으나 포체티노의 이런 변형이 측면 파괴력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불러오기도 했고 결과적으로는 리버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지 않았나. 네. 그래서 좋은 선택이 아니었나 이렇게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거 보면서 와 포체티노 그래도 전술적으로도 대단한 감독이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이 들었던 게 이 경기에서 나타났던 문제인데 첫 번째로는 리버풀 뭐 공격을 막아야 된다도 있지만 일단은 은쿠쿠가 부상을 당하면서 2선 파괴력이 좀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쿠쿠 빠진 자리에 누굴 넣어야 되냐. 추크헤메카르가 대체가 될 거지만 그냥 첼시가 하던 것처럼 4-2-3-1로 나섰을 때는 측면 파괴력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걱정이 있었네요. 지금 무드릭이 좋은 상황이 아니니까. 근데 이거를 윙백을 살리면서 측면을 살렸다는 점에서 네. 원래 백포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올라올 수가 없었거든요. 그쵸. 근데 거의 윙어처럼 두 선수가 활용이 됐어요. 치렐이랑 제임스 둘 다. 네. 저는 포체티노 감독 옛날부터 제가 좋아했던 감독으로서 느낀 점이면 점점 발전하는 감독은 맞다고 봐요. 저는 파리 생제르맹 때 사실 저는 물론 파리 생제르맹 때 못했어요. 못한 건 맞지만 저는 그 팀이 이상했다 생각하거든요. 그 팀은 정말 밸런스도 안 맞고 그 팀은 밸런스를 맞추려고 계획을 썼던 것도 이해는 돼요. 사실 이 감독이 접근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이 접근법이 맞는지 좋은 방향으로 그리고 왜 쓰는지는 알겠어요. 그리고 이게 파리 생제르맹 때 저는 계획을 쓰겠다고 했을 때도 그래도 이 감독이 이 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구나.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이거 맞춰보겠다고 하겠구나. 근데 이거를 실행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의문이 들었던 감독이긴 했었거든요. 파리 생제르맹 시절에. 뭐 저도 파리 시절이 전술적 실패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네. 그거는 약간 그 전술 말고 그 위에 있는 선수단 장악, 뭐 선수들과의 관계 뭐 이런 거에서 좀 어려웠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포체티노 감독이 이번 첼시를 보면서 느꼈던 점은 이 감독이 이번에도 또 발전했네. 그리고 이 감독이 그리 능력이 없는 감독은 아니다. 뛰어난 감독이죠. 사실 저는 파리 때 너무 많이 깎였다고 생각해요. 네, 제가 좋아해서 그런 감독 그럴 수 있지만 사실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이 감독이. 그렇게 평가절하야 될 네, 그 감독은 정도는 아니다. 아니다. 네. 그리고 뭐 이런 말 하면 좀 첼시 팬들 싫어할 수 있지만 램파드랑 비교해봤을 때 아주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교 대상이 안 될걸요? 램파드는 비교 대상이 아니죠. 네,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네. 뭐 그래서 이어가자면 포체티노의 두 번째 포인트로는 이제 갤러거 활용법에 있다고 저는 봤어요. 원래 갤러거가 이제 투엘부터 시작해서 뭐 포터, 램파드 거치면서 얘를 어디다 써야 될까 이런 얘기가 되게 참 많았거든요. 많은 포지션을 소화한 선수죠, 이 선수도. 네, 정말 많이 뛰고 헌신적인데 어딜 가도 좀 애매하다. 뭐 처음에는 뭐 펠리스 시절에는 되게 높은 지역에서 전방 압박을 해주고 활발하게 뛰어주는 뭐 2선이라고 볼 수도 있었고요. 뭐 2.5선, 3선 점점 내려와서 다 써봤는데 어디에도 애매했거든요. 그래서 이날 포체티노는 갤러거에게 그냥 빌드업 기점, 뭐 찬스 메이킹 이런 거 하지 말고 백포 보호하는 좀 수비적인 롤을 부여했습니다. 네. 그래서 초반에는 좀 상대 압박에 고전을 했어요. 어쨌든 빌드업에 관여를 하다 보니까 리버풀 압박에 고전을 했는데 점차 특유의 활동량을 보여주면서 리버풀의 결정적인 역습을 끊어내는 모습도 있었고요. 그리고 백스리 앞에서 잘 보호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갤러거의 좀 장점만 어느 정도 살리려고 노력하지 않았나. 그래서 6번 롤이 없던 첼시에서 최선의 대책을 좀 찾아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최선의 해결책이라는 표현이 가장 맞을 것 같아요. 저는 보면서 갤러거가 못하진 않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 카이세도를 이제 살 것 같잖아요. 그리고 거의 확정적일 것 같은데 이 자리는 카이세도가 그냥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나마 좋은 선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선택. 네. 갤러거를 무조건 써야 됩니다. 이런 것도 네. 아니고 그다음에 갤러거가 아까 메갈리스터 얘기랑 마찬가지로 어울리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에 확실히 뭐 변화는 필요해 보이죠. 네. 지금은 어쨌든 약간 땜빵 느낌인 거고. 어쨌든 뭐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6번 롤의 필요성을 느끼기에는 했지만 그나마 뭐 물이 새지는 않게 막아줬다 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로는 스털링을 또 잘 활용했다고 봤거든요. 이제 지난 시즌에 스털링은 좀 인사이드 포워드로 뛰었죠. 네. 뭐 득점 내지는 공격 포인트, 찬스 메이킹 아니면 뭐 드리블 돌파 이런 거에 치중을 했는데 사실 결정력 원래 안 좋았고요. 맞아요. 네. 좋았던 온더볼 떨어졌습니다. 되게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첼시 팬들은 얘가 정말 올해 매각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좀 실망스러웠는데 이날 리버풀전에는 공간 창출, 연계, 크로스
뭐 일부 팬들은 뭐 컵백 셔틀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 거에 좀 치중을 하면서 역할을 제한시켜줬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제임스의 침투 각을 만들어주고 뭐 엔조의 패스를 연계해주고 그런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선수의 단점이 좀 상쇄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프리시즌에 스털링 진짜 못했던 걸로 진짜 기억하는데 못했죠. 괜찮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 선수는 잘했을 때를 돌아보면은 툴을 여러 가지가 모든 걸 다 하는 뭐 프리로 이렇게는 잘 안 뛰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뭐 정리하자면 이제 포체티노 감독이 우려했던 것과 다르게 생각보다 선수단에 대한 파악도 잘 돼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임기응변 내지는 뭐 선수단 활용을 잘하는 것 같다. 맞습니다. 그래서 나름 인상적이었던 포체티노의 데뷔전이지 않았나 네. 싶었고요. 그리고 또 이 선수를 빼놓을 수 없죠. 엔조 페르난데스는 뭐 단연 MOM인 것 짱이 같습니다. 와 너무 잘하던데요? 이 경기의 주인공이었죠? 네. 진짜 잘하더라고요. 근데 지난 시즌보다 조금 높은 위치에서 이 경기 뛰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빌드업이 기점이 되어줬다면 이 경기에서는 뭐 연계, 킬패스, 침투, 슈팅 뭐 다재다능하게 공격적인 재능을 발휘를 했습니다. 이제 리버풀의 중원 밸런스가 아까 흔들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틈을 파고들어서 직접 파이널 서드에 가서 거기 공간을 지배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갤러거가 3선에서 불안할 땐 내려와서 빌드업도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혼자 리버풀의 중원 3명을 씹어 먹었다. 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아니 1600억이잖아요. 저는 1600억 할만하다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어제 보면서 야 이 선수 진짜 잘한다. 이 공간 여기저기에서 탁탁 들어가서 이런 플레이들을 도와주는 거 보니까 이 선수가 확실히 능력 있는 선수고 있고 저는 이 첼시에 있었던 선수들의 이제 한 명 한 명씩 다 보면서 느꼈던 건 엔조는 조금 급이 좀 다르다. 이 생각 확 들었어요. 저는. 그렇죠. 실제로 이제 후반 막판에 엔조가 좀 체력이 떨어지니까 첼시 빌드업도 좀 지지부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앞서 포체티노 칭찬을 하긴 했지만 첼시의 본체는 아직까지는 엔조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드컵 때 등장했을 때 3선으로 등장을 했잖아요. 시작을. 그래서 그다음에 첼시에서도 3선으로 계속 뛰었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 선수는 수비형 미드필더구나 하고 머릿속에 박혀 있었는데 돌아보면 원래부터 공격적 역할을 주로 했던 선수고 그냥 그 역할로 돌아간 건데 그래서 이 선수가 맞다 원래 이런 걸 잘했었지라고 약간 번뜩 다시 깨닫게 되는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보고 딱 느낀 게 엔조 파트너만 확실히 있으면 생각보다 기대되는데 라는 느낌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일 새벽으로 넘어와야죠. 카이세도가 히어리고가 떴습니다. 네. 리버풀전 기준으로는 갤러거 자리에 뜰 거고요. 근데 저는 이게 포체티노의 플랜 A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백포에서는 뭐 4-2-3-1에 투볼란치를 이 엔조와 카이세도가 맡게 될 것 같은데 이제 확실히 뭐 갤러거가 뒤에서 쓸어주는 거랑 카이세도가 쓸어주는 거랑 다를 거고요. 갤러거가 빌더 풀어주는 거랑 카이세도가 풀어주는 거랑 다를 겁니다. 네. 그런 걸 봤을 때 엔조를 이제 8번으로 썼을 때 조금 더 그 선수의 공격적인 재능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을 만한 영입이지 않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사실 이 자리 6번 롤에 카이세도 쓰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 저는 좀 궁금한 거 그럼 갤러거를 10번에 쓰는 건 또 어떻습니까? 사실 크리스탈 팰리스 때 사실 보여줬던 모습은 괜찮았는데 작년에 갤러거가 그 자리를 뛰긴 뛰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뭐 지금은 이제 은kun쿠가 부상이기 때문에 10번 자리를 뭐 축구 헤메카든 뭐 아니 진짜 갤러거를 쓰든 메꾸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은 축구 헤메케가 나와서 저는 생각보다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초반에 얘는 있나 없나 모를 정도로 못하긴 했지만 후반전으로 가면서 좀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는 보는데 일단 포체티노가 요구하는 좀 섬세함이 갤러거한테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연계랑 이런 거를 원터치로 톡톡 해주고 미끼 움직임도 가져가 줘야 되는데 갤러거는 그거보다는 좀 더 파이터형이지 않나 생각을 해서 뭐 알아서 할 거라고 믿고 있고 근데 갤러거 살짝 스타일 이렇게 외형만 보면 뭔가 공을 이쁘게 잘 찰 것 같고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약간 백컴 스타일인데 그러지 않아 생각보다. 그냥 완전 투지로 가는 스타일이죠. 갤러거도 갤러거인데 일단 엔조 카이세도가 3선에 있는 게 그림으로도 예쁘고 은쿤쿠가 돌아오길 빌어야죠. 첼시는. 그러면 진짜 셀 것 같아. 네. 맞아요. 진짜 진짜 셀 것 같아. 카이세도 그다음에 엔조까지 하면 진짜 환상적이겠네요. 물론 제임스가 또 뭐 종아리였나요? 잡고 나가기도 하고 뭐 칠에도 약간 발목 아파하는 걸 보면서 첼시 팬들은 설마 싶긴 했는데 주장단이잖아요 심지어. 네네네. 그리고 제임스는 빼주긴 했는데 뭐 예방 차원이다 뭐 인터뷰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걸 봤을 때 제임스 7월 등의 주전 라인업이 어쨌든 온전하다면 첼시는 올해 리그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유럽 대항전은 안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주전 라인업만 온전하다면 충분히 리그 4위도 네.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경기력이었습니다. 맞아요. 정말 첼시는 괜찮게 보시는 분들이 꽤 많긴 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게 이번 챔피언스리그 개편되면 5장일 수 있잖아요. 네. 저 챔피언스리그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는 뭐 5위 정도는 그래도 음. 뭔가 아다리가 잘 맞으면 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물론 다른 팀들이 빡세져서 그러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뭐 이번 시즌 잠깐 얘기하면 브라이튼도 지금 잘하고 뭐 빌라가 지금 크게 깨지긴 했지만 빌라도 일단 보긴 봐야 되거든요. 뉴캐슬 잘하고. 뉴캐슬 잘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빡빡하긴 한데 첼시도 요 정도의 좀 뭐 포체티노의 능력이 앞으로 더 향상될 거고 또 은쿠쿠가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고 지금 플랜 B로 나온 거잖아요. 플랜 A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네. 더 나온다면 저는 사실 와 챔스는 갈 수도 있겠는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물론 저희가 이제 리버풀은 아쉽다, 첼시는 생각보다 잘한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결과는 1대1이거든요. 네. 결과는 무승부기 때문에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